도대체 깃털 같은 것은 훔쳐서 어디에 쓰나? 심지어 논픽션인데 범죄 스릴러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가 왜 깃털을 훔쳐야만 했는가?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은 논픽션 가운데 가장 재밌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두께가 아주 얇은 책은 아닌데 굉장히 잘 읽히고, 그리고 읽고 났을 때는 내가 지금 겨우 책 한 권을 읽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깃털 도둑이라는 신간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흐름 출판에서 출간이 되었고, 저자는 커크 월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깃털 도둑은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 내용 소개를 일단 잠깐 하고 그 다층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의 어느 밤에서 시작이 돼요. 에드윈 리스트라는 19살의 플루트 연주자가 런던에서 연주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트링역에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트링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류 컬렉션을 가진 트링 박물관이 있는데요. 에드윈 리스트는 이 트링 자연사 박물관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트링 박물관에 도착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창문을 깨는 굉장히 어설픈 수법으로 그 자연사 박물관에 침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새 299마리를 훔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드윈 리스트가 바로 깃털 도둑인데요. 그렇게 새 299마리를 가방에 싹 쓸어 담아가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500일 동안 잡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새가 없어진 것 자체도 바로 그 박물관 측에서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깃털 도둑 에드윈 리스트의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뉴멕시코의 어떤 강에서 이 책의 저자인 커크 월리스 존슨이 플라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플라이 낚시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저도 그랬고, 그 낚싯바늘 끝에 곤충이나 새 모양의 일종의 미끼이죠. 그런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낚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그 커크 월리스 존슨이 그 플라이 낚시를 하고 있다가 자기의 그 낚시 가이드한테 이 얘기를 듣습니다. 새 299마리를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500일이 지나서야 잡혔고, 심지어 그것으로 처벌받지도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호기심이 일었던 거죠. 왜 이 에드윈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새가 필요했을지, 그리고 새를 훔친 대가를 왜 제대로 치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새들은 그럼 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 이 책의 저자가 이 깃털 도둑의 그 이후의 행방, 그리고 그의 생애를 추적해가고 파헤쳐보는 책입니다. 그리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한 이 깃털 도둑 추적기가 5년에 걸쳐서 이어졌고, 그 안에서 커크 월리스 존슨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아주 이채롭고 이상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책에 굉장히 다층적인 구성으로 잘 엮어놨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의 집필 계기가 되었던 깃털 도둑 에드윈 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드윈 리스트는 19살의 플루트 연주자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왜 깃털을 훔쳐야만 했는가? 그건 바로 에드윈의 취미생활 때문이었어요. 에드윈은 어린 시절에 TV에서 플라이를 만드는 영상을 보고 그것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는데요. 그 플라이는 물고기가 유인되도록 만드는 미끼이기 때문에 실제 벌레나 새의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에드윈이 그 낚시를 직접 한다거나 낚시광이 된 것은 아니고 그 단순히 플라이, 그 미끼의 화려함에 매료가 된 거예요. 어떤 취미건 덕후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플라이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그런 자신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렇게 깃털의 아름다움에 집착을 하는 플라이 타이어의 세계에서 에드윈은 점점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희귀한 깃털을 원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 그 깃털 도둑이 깃털을 훔친 게 2009년인데 그때는 이미 조류보호법이라던가 희귀종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이미 높았기 때문에 깃털을 예전처럼 쉽게 구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무언가가 희귀할수록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열망이나 욕망은 더 커지게 마련이고, 결국 에드윈 리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깃털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의 유리창을 깨게 된 거죠. 이 책의 두 번째 레이어는 깃털의 미시사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깃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에 관심이 있다거나 새 소리, 새 종류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새의 깃털에 관심을 가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새의 깃털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쭉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인간 역사의 어떤 한 단면을 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목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에드윈 리스트가 트링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털었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깃털 도둑인 에드윈 리스트와는 정반대 지점에 서서 깃털을 관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드윈 리스트와 정반대되는 지점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또 있고요.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커크 월리스 존슨이 하는 탐정 역할입니다. 커크 월리스 존슨은 원래 이런 논픽션 작가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 작가는 이라크의 난민들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개소 후원금이나 자금도 모아야 하고 본인이 정착시킬 수 있는 난민의 수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데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깃털 도둑을 쫓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작가가 워낙에 호기심도 많지만 취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년이나 이 일을 했다는 데서 느껴지는 집념이 이미 남다르지 않습니까? 에드윈 리스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취재 요청을 했고, 박물관 큐레이터라던가 아니면 당시에 에드윈 리스트를 검거했던 경찰이라든가 에드윈 리스트의 친구들, 그 플라이 타잉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단순히 자료를 파헤치는 데만 머무른 게 아니고 전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을 취하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내실 있는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하는 탐정 역할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범죄 스릴러를 읽는 느낌도 듭니다. 되게 특이한 범인을 쫓는 범죄 스릴러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깃털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인간은 지금까지 새의 깃털을 생물의 진화라든가 아니면 종의 기원 같은 것들을 파헤쳐줄 단서로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에드윈 리스트가 그 트링의 박물관에서 299마리의 새를 훔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는 종의 기원을 밝혀서 쓴 다윈이라든가 아니면 다윈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박물학자가 있는데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의 기원을 밝힌 사람은 그 찰스 다윈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책을 보고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찰스 다윈이 이미 세상의 주목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 종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그 다른 박물학자인 엘프리드는 본인 혼자 이곳저곳을 힘들게 항해하고 돌아다니면서 종의 기원을 밝히고 그 다양한 생물들의 표본을 수집을 해왔어요. 이 두 사람 모두 진화의 비밀이나 어떤 생명체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그 견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위험을 무릅썼건 아니건 이 수많은 새들의 표본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깃털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이 역시 19세기의 일인데요. 19세기에는 패션계에서 깃털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나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패션 소품이었던 거죠. 깃털을 내 몸을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의 기원은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이것이 일종의 산업이 된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렇게 뭐 모자 등등에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새들이 죽어나갔는데요. 그 대목을 읽는데 진짜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쇠백로라는 새의 깃털 1kg을 모으려면 직업적인 사냥꾼들이 800마리에서 1000마리의 새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깃털 1kg을 모으려면. 1890년대 런던의 어떤 경매장에서는 4년간 극락조 15만 5천 마리가 거래됐다고 하고요. 어떤 영국인 딜러는 딜러 한 사람이 1년간 새 가죽 200만 장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매년 약 2억 마리의 새들이 죽어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부 새들은 사냥하지 않고 직접 기르기도 했습니다. 뭐 타조나 외가리 같은 새들은 직접 기르기도 했는데 새들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묶어서 길렀고 눈꺼풀을 실로 꿰매서 아예 눈을 뜨지를 못하게 하고 길렀다고 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어떤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그 극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9세기의 무분별한 깃털의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제 패션계에서 하나둘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깃털 모자의 유행이 지나가게 되죠. 이 대목은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지금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극락조에서 뭐 오리나 거위가 됐을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계속 같은 과오를 반복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지능적으로 훨씬 더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깃털이 어떤 상징성을 띠냐면 에드윈 리스트가 그 깃털을 훔친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뭐랄까 훔치고 싶은 아름다움? 그래서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읽어보자면 인간은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소유하려 한다. 이렇게 프롤로그가 시작이 돼요. 에드윈 리스트 이 깃털 도둑이 바로 그랬던 거죠. 에드윈은 그 아름다운 새들이 박물관의 서랍 속에 그렇게 무의미하게 놓여 있는 게 정당한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내가 꺼내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굉장히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명분으로 삼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깃털을 훔치고 나갔는데도 박물관에서는 바로 알아채지도 못했고 어차피 그 새들은 너희한테 그 박물관한테도 쓸모가 없었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쓸모를 찾아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드윈이라는 사람만의 어떤 비뚤어지고 변태적인 욕망으로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에드윈이 그렇게 훔친 300마리에 가까운 새의 깃털을 혼자 다 가지고 뭐 쓰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 깃털들을 다 분류해서 이베이 같은 데 올려서 팔기도 했고 수많은 플라이 타이어들이 큰 금액을 주고 샀어요. 그 깃털의 출처를 굳이 밝히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책에서 깃털은 또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 박물관 큐레이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박물관 큐레이터들에게는 이 깃털들이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는 저장 공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상은 이미 이런 표본들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과학자들은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알 표본들을 비교해 DDT 살충제가 쓰인 이후부터 알 껍데기가 얇아지고 알의 부화율도 줄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 살충제 DDT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50년 전에는 바다새의 표본에서 뽑아낸 깃털 샘플을 사용해서 바닷물의 수은량이 증가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먹는 인간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깃털을 바다의 기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신념과 그 과학이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새라도 그 새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계속 제공될 거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깃털 도둑의 입장을 옹호할 생각은 없고 당연히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신념에 더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이것도 살짝 얄궂은 데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결국은 이 새들의 표본을 계속 소중하게 보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인간들을 위한 거죠. 인간이 파괴한 세상을 다시 보호하려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인 것이고,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나 망치고 또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고 이런 반복을 계속 이어갈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했습니다. 깃털을 둘러싼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 역시 결국은 인간의 기준에서 본 깃털의 쓸모라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집착이 신념으로 정당화가 되고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게 패션계가 됐건 뭐 플라이 타이어의 세계가 됐건 조류학계 혹은 생태학계가 되었건 그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낳는 수많은 다양한 결과물들을 읽다 보면은 이 깃털도둑이라는 책의 풍성함에 놀라면서 책을 읽고 덮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깃털도둑은 범죄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지는 스릴,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주는 어떤 묵직한 감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감동도 느낄 수가 있고, 덕후들의 세계를 이렇게 한 발짝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좀 낯설고 신선한 기분? 그런 기분까지 느껴지게 했던 책이라서 읽는 맛도 굉장히 좋고, 다 읽었을 때 우리가 요즘에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다 읽고 났을 때 느껴지는 감동도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논픽션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주저하지 않고 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추천사를 3분이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의 저자인 한승태 작가가 쓴 추천의 글을 읽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을 보존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과 자연을 소유하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 말이다. 그리고 싸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냥당하고 박제가 되고 나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동물들과 마주하게 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